의료부터 주거와 노동, 교육 등 우리나라에 적합한 복지체제 구축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각종 복지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상황인데요.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과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부터 건강보험료 개편과 사회적 돌봄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 우리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곳, 바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인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수 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조금 이제 시일이 좀 지났죠? 지난 네네. 5월에 취임하셨나요? 5월 1일자로 취임했으니까요. 예. 이제 8개월 돼갑니다. 전에는 그러면 어디에 주로 근무하고 계셨어요? 저는 가톨릭 꽃동네대학교에 예.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99년부터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복지 전문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군요.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대해서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예, 어떤 곳을 하는 기관입니까? 이제 보통 국책 연구기관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국가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근데 이제 앞에 보건사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보건과 복지 분야. 예, 그러나 요즘에는 경계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고 또 예. 정책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더 나아가서 노동이라든지 교육, 주거 이런 분야까지 다 또 국가라는. 넓혀서 예, 사회정책 전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연구에서만 그치는 건 아니고 정부의 정책에 정말 이게 반영되고 실현돼서 국민들의 삶의 예, 향상을 도모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 써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관이 설립된 지가 꽤 됐죠? 70년에 70년. 네, 가족계획연구소라는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보건사회부 소속 기관이었고요. 그때는 이제 인구 출산 제한을 그렇죠. 두는 그런 기관이었군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인구자가 붙은 것이 1989년까지 계속됐고, 예, 그런 이제 89년에 현재 이름인 보건사회연구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특징을 그냥 숫자로 말씀드리자면 100 그리고 250, 500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명의 박사가 예, 연간 한 250편의 연구 보고서를 내고 예, 한 500억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는 그 500억 중에 많은 것들이 국민 세금으로 그렇게 충당이 돼서 매우 겸허한 마음으로 예. 아주 연구에 매진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싱크탱크라고 불러도 틀린 말은 아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그 기관에서 예, 싱크탱크에 대한 순위를 이제 국내에 각종 연구기관을 매겼는데요. 저희 그 보사연이 줄여서 보사연이라고 합니다. 예. 한 9년 동안 연속 그 사회 분야에 1위 싱크탱크로 됐고요. 예. 네, 다시 작년에 또 1위를 탈환해서 또 한 10년 정도 1위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기자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자료들, 보사연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많이 보고 이제 기사를 많이 쓰기도 했는데 좋은 네. 자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원장님이 이렇게 진짜 분야가 굉장히 넓은데 특별히 관심 갖는 분야가 있습니까? 저는 저희 연구원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정책 하나하나의 분야, 보건이나 아니면 의료, 예,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저출산 내지는 아동, 노인, 장애인, 그리고 소득과 관련된 거 예. 다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딱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엮여서 예, 한국의 이 복지국가가 어떤 이제 예, 기조를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냐 이제 그런 큰 그림을 저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복지국가 연구자다 여기 오기 전에 예, 그렇게 저 스스로를 많이 이야기를 했었더랬고요. 예. 그 사연에서도 복지국가라는 그 큰 우산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거고 거기에 예. 각각의 정책들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그런 거에 같이 관심을 갖고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라고 해도 이게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잖아요. 노인 복지도 그럼요. 있고 네. 장애인 복지도 있고 또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있고 양극화, 굉장히 진짜 불평등. 많잖아요. 네네. 어쨌든 이 전반적인 그
걸 전부 총괄해서 포괄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복지를 말한다 쳐도 네. 이게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낮다, 좀 높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평가를 할 뭐 수가 하여간 있을까요? 복지 측면에서는 아직도 뭐 불행하게도 좀 후진적이다. 뭐 이런 어디 이야기가 OECD 선진국들에 비해서? 그렇죠. 예. 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특히 그 우리 GDP 상에서 예. 얼마의 돈을 이쪽으로 지출하냐라고 복지비로. 이제 많이 그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2019년에 가장 최근 OECD 자료에 의하면 GDP 중에 12.1%. 그러나 이제 OECD 평균이 21% 정도 되니까 예. 여전히 뭐 한 3분의 그 2도 채 안 되는 2분의 1은 좀 넘어섰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뭐 몸에 이렇게 좀 그 맞는 옷이 아직 아닌 그런 예. 걸로 비유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 규모는 뭐 G7을 지금 막 이야기할 정도로 돼 있고 예. 사회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큰데 그거에 대응되는 복지 지출 또 복지 정책 이런 예. 것들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저출산 고령화 뭐 여러 가지 불평등 문제 이런 것들이 예. OECD 국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타개가 안 되는 그런 그럼, 상태로 저희가 예. 있는 거다 이렇게 보죠. 자, 모든 사람들에게 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정부가 복지 지출을 통해서 뭔가를 줄 것이냐 아니면 정말 딱 취약계층, 약자, 꼭 네. 필요한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줄 것이냐 이거 굉장히 네. 논란이거든요. 네. 우리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2010년부터 뭐 사실은 그 예. 보편 논쟁이 정치권에서 얘기돼서 시작이죠. 예. 아직도 이제 끊임없이 얘기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게 어떤 실용적으로 어디가 좋냐라는 예,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은 이게 철학과 이념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선별, 취약계층에게 집중하자는 얘기는 어차피 현대 사회에서 각 개인이 자기 능력에 의해서 자기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된다 내지는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안 되는 분들만 도와주자라는 예, 어떤 그런 이념적 시각을 깔고 있고요. 예. 그게 선별복지고 소위 보편복- 보수층 논리죠, 뭐. 네, 우리 보편복지는 한국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한 인간이 예. 그 사회 구조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누구라도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인간다운 생활은 권리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보장을 해주자. 이게 이제 보편복지죠. 그러나 이제 막상 재원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만 집중하면 되지 않니? 이렇게 해서 이제 선별복지에 대해서 대중적으로나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더 낫다라는 예. 생각이 뭐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이제 복지국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편복지가 돼야만 바로 선진국도 그런 기조하지 지금까지 예. 이런 나라를 그런 나라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원장님이 재밌는 말씀을 최근에 하셨어요. 매일경제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네. 코로나19가 더 나은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네. 이 주사 처방약이 될 것 같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떤 맥락인가요? 두 가지인데요. 예. 첫 번째는 그 코로나19가 이제 터졌을 때 아주 튼튼한 복지국가 토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까지 호들갑스럽게 막 전 국민한테 막 뭐 재난지원금을 주느니 아니면 현금으로 막 미국 같은 경우는 예, 예. 100만 원 이상씩 막 뿌렸는데 그런 걸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위험이 와도 대응할 수 있는 복지국가상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 약간 그 대상을 그 넓히고 기준을 완화하고 급여액을 높이는 정도로 가면 됐었거든요. 미리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네. 그러나 이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복지국가의 모습이 좀 허약하다 보니까 예. 뭐 갑자기 실업에 빠졌다거나 갑자기 그 병원에 가서 돌봄 문제가 해결 안 된다거나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었죠. 예. 그래서 상당히 급작스럽게 많은 것들을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힘이 들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도 좀 튼튼한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게 예. 하나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완전히 변모되는 사회로 가는데 예. 뭐 좋은 뭐 측면도 있겠지만 다른 하나는 이제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많은 그런 노동 분야의 취약계층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예. 이제 그런 세계를 먼저 좀 뭐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보다 더 빨리 이게 접해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우리가 어떤 제도로 대응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전국민 사회보험 같은 전국민 고용보험 같은 예. 이런 얘기가 되면서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모습에서 예방주사를 맞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여러 가지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이 오히려 네. 충분히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들을 좀 제시해 준 셈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미리 이제 대비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사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돌봄이에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가 폐쇄가 되고 전면 등교가 이제 집에 철회가 되면서 이제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에 있고 맞벌이 가정은 이 아이들을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네. 왔단 말이에요. 네. 이런 돌봄 서비스, 돌봄 수준은 어느 정도고 또 우리가 어떤 개선해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게도 가장 중요한 진전은 돌봄을 어떤 사회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그래도 뭐 부분적인 제도가 있었지만 예. 여전히 가족이 이거는 감당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했었는데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 와서 초등 돌봄 이래서 예. 방과 후의 아동의 돌봄 문제를 공공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됐고 예. 치매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요양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예. 그런 분들을 더 좀 지역사회에서 잘 보호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많은 재원과 또 서비스 인력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달 체계로 잘 이렇게 효과적으로 완스톱으로 묶어내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진전을 많이 시키질 못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이제 선언적으로 아니면 방향적으로 간다 예. 이렇게는 됐었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 이게 훨씬 더 많은 수요가 긴급하게 예. 생겼고 그런 면에서는 이 돌봄 문제를 앞으로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전면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그 기반을 만들고 예. 잘 운영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 자각이 좀 뭐 생겨났다. 뒤늦게나마 예. 있었다고 보는 거고요. 다음 정부가 아마 이 문제는 상당히 실효성 있게 문 정부가 던져놓은 이런 화두와 또 어느 정도의 기초를 좀 닦아놓은 거를 예. 다음 정부가 와서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맞습니다. 고령 사회가 되고 이러면 어르신들의 돌봄 예. 이런 문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상당히 곤욕스러운 그런 상황이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죠.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당면한 어떤 숙제, 과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이것을 돌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필요할 텐데 네. 가장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해결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저출산하고 뭐 고령화가 붙어 있긴 한 거죠. 예. 동전의 양면처럼. 근데 이제 지금 많은 국민들이나 정책 당국도 이제 저출산을 우선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이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느냐라고 이제 걱정을 하고 고령화 문제는 또 지금 당장부터 이제 막 시작된 예. 문제라고 봐지는데 먼저 이제 저출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어느 한두 가지 해법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우리 사회가 참 살기 좋은 사회다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자부하고 그리고 정말 실질적으로 편안한 그런 삶이 되는 거. 그러려면 이제 사회 정책 전체가 아주 이렇게 국민들의 삶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 촘촘하게 돌보는 그런 일종의 복지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잘 갖춰놓는 게 결국은 결과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우리가 좀 극복하고 어떤 출생률의 저하를 반전시키는 거지. 뭐 아동수당을 많이 준다고 출산 아니면 장려금 준다고. 출산 장려금을 준다고 그렇게 한두 가지로 될 건 아니다. 고령화의 문제는 조금 좀 달리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화가 만약에 건강한 노인이 예. 정말 오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 고용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소비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우려할 건 아니다. 그러나 이제 건강하지 않은 예. 가난한 구매력 없는 노인들이 우리 사회에 많아지는 거 이게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료보험의 건강보험의 문제나 예. 연금의 문제나 그리고 어르신들의 일자리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잘 대응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걱정했던 부분보다는 예.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라든지 아니면 고령 사회가 되면서 아주 암울하게 생각했던 것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이제 그런 사회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게 아주 중요한 현재의 선택의 문제, 결단의 문제, 정책과 사회와 그리고 세대 간의 결단의 문제로 지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전쟁의 폐허를 듣고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복지 수준은 여전히 OECD 선진국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우리 원장님이 해주셨죠.
조금 더 살기 행복한, 살기 좋은 복지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보건사회연구원에 많은 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전문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똑똑하게 내 건강을 돌봐주는 오늘 건강 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건강 앱은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보건소 전문가에게 비대면으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손목시계형 활동량계와 혈압계 등 스마트 기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서 집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 등 건강 관리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노인 장기요양 등급자 또는 이미 보건소 모바일 건강 관리를 받고 계시는 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거주지 보건소로 신청 문의를 하면 담당자가 방문해서 평소 건강 습관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동안 제공되는 스마트 기기와 앱을 이용해 혈압과 혈당 등의 건강 상태를 직접 측정하시면 됩니다. 입력한 정보에서 건강 이상이 확인되면 즉시 보건소 담당자가 전화나 앱을 통해 연락을 취해서 맞춤형 건강 관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6개월간 서비스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담당자가 다시 방문해서 건강 개선 정도를 확인한 뒤에 건강관리 재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운동과 식습관 개선 등을 위한 건강관리 미션도 함께 제공되니까요. 참고해서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플러스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난 11월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경기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며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소비 트렌드까지 변화하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요즘 소상공인분들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으며 소상공인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지만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봉환 이사장 모시고 함께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벌써 취임한 지가 횟수로 3년째, 2년 조금 지나셨나요? 어떻게 예, 돼요? 거의 3년이 다 돼갑니다. 다 돼가죠. 그러면 코로나가 처음 시작된 게 2년 전이니까 그 고통의 순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겠네요. 작년 올해 예.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고요. 덩달아서 이게 우리 소상공인이 이제 어려우니까 저도 작년 올해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업무에 매진했던 또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원은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알고는 있지만 일반 시청자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먼저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 소상공인이 우리나라에 600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600만 소상공인이 있고 그다음에 전통시장도 1,413개가 있습니다. 예. 한 1,500개 정도 있어서 이게 소상공인 지원 업무, 그다음 전통시장 지원 업무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 저희들 이제 공공기관이고요. 예. 저희들 그 지역에 70개 지역센터가 있어서 지역에 이제 밀착 지원을 하고 예. 있고 직원은 한 800명 정도 이렇게 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나 위중증 환자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다시 정부가 이제 거리두기 강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저 2년여 일단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참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너무 겪고 어려워요. 있고요. 장사 안 돼서 너무 어려워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 공단에서는 우리 이 소상공인이 우리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는 이 조사를 하는데 예. 이 소상공인 경기 동향 조사라 해서 BSI 예, 이렇게 예. 이제 표현하는데
지난 7월에 이제 4단계 거리두기를 할 때는 예. 30일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11월이 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예. 오면서는 한 66까지 조금 이렇게 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도 100에는 턱없이 모자르네요. 물론 지금 예. 지금도 그 어려움은 계속되죠. 예. 그래서 조금 이제 희망을 보이다 이제 12월에는 또 다시 이렇게 좀 그게 좀 음. 내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이제 이분들에게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고통을 감내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정부가 또 특히 이제 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좀 해주고 있는데 어떤 형태의 정책적 지원이 있나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예.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그 4차례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했고요. 금년 그 10월부터는 저희들 소상공인 보험이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 이 손실보상제가 이렇게 예. 시행이 되고 있어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예. 거기에서 이렇게 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산출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주로 이제 이 집합이 금지된 업종, 예.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뭐 노래방이라든지 노래방 유흥시설도 있을 것이고. 융주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는 이 영업 시간 제한이 가해진 예, 예. 대표적으로 식당, 카페. 이제 밤 10시 뭐 이렇게 예.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14일까지 이렇게 예. 보면 한 58만 명, 58만 명. 58만 명, 그 1조 7천억 규모로 지원이 됐는데 한 90% 가까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청하고 지원이 됐고요. 지금도 한 6만 정도, 6만 사업자 예. 정도는 거기에서 이건 뭐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 DB도 확인하고 있고, 예. 그다음 관련 이 세금 자료, 소득 자료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어서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좀 기다리고 계셔서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58만 하고 명에게. 있습니다. 예. 예. 빨리 줘야 된단 말이에요. 고통받고 있는데 야 1년 뒤에 줄게. 뭐 한 몇 개월 뒤에 줄게. 이러면은 그분들이 버텨낼 재간이 없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마 대표적으로 작년 이제 3월이 되면서 이게 이제 그 고객이 좀 줄어들고 하니까 예.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이제 뭐 임대료라든지 그 근로자 임금이라든지 예. 자금난이 있었단 말입니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이제 긴급 융자를 하면서 그때는 7만 명을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그 2달 동안 새벽부터 줄 서고 맞아요. 뭐 난리가 나서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 그때부터는 이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했죠. 그래서 9월에 세희망 자금 지원할 때부터는 국세 DB를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때는 건강보험공단의 DB,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지자체에서 이게 방역 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자체 DB를 저희들 좀 그걸 활용을 해서 200만에서 한 300만 정도가 예. 이제 대상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그 DB를 만들어서 문자를 아침에 드리고 그러면 그걸 온라인으로 받아서 바로 뭐 그 오후부터 그 다음날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이렇게 시스템을 저희들 다행히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전반에 경제 전반에 가져온 큰 충격 때문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도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은 또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요. 이분들은 또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신 것인지. 인원, 그다음에 그 시설 운영 제한이 가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게 여행업, 여행업, 공연업, 전시업, 그다음에 실내 체육시설 뭐 이런 부분인데 예. 이게 이제 또 법에서 거기를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분들은 조금 이렇게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명칭은 일상 회복 특별 융자라 이렇게 해서 이제 10만 사업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 한도는 2천만 원까지. 2천만 그다음 원까지. 5년 자금으로 해서 지난달 그 29일부터 이렇게 접수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이게 그 내용이나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은 우리 소상공인 예. 정책 자금 그 예. 홈페이지를 찾아보시고 대상이 되시면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소상공인 또 전통시장 이러면은 약간 뭔가 첨단과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첨단 IT 기관 못지않은 것 같아요. 그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예. 사실은 조금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전통시장도 시설 현대화라 해서 이제 지붕 이렇게 아케이드 씌우고 예, 많이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좀 위생적으로 이제 그 시설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시설 개선이 예. 있었습니다. 특히는 이제 이 전통시장은 우선 기본에 충실하자 이런 차원에서 예. 저희들이 이제 캠페인도 합니다. 다다익선 캠페인이라 해서 예. 뭐 결제도 다 더 이렇게 편리하게 다 받아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이 저 가격 원산지 이런 것도 좀 다 표시를 좀 하고 예. 그다음에 위생 청결도 이거 해서 다 이렇게 맞아요. 이익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전통시장을 위해서는 또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제가 오늘 가져온 맞아요. 나왔습니다. 예, 예. 그 부분도 이렇게 선하게 쓰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이 전통시장 또 화재도 아직까지는 가끔은 또 발생한단 말입니다. 취약하죠, 여전히. 그래서 예, 예. 작년까지는 그 다다익선 캠페인이었고 올해는 화재 부분도 조금 더 강화를 하자 해서 다다익선 플러스 캠페인에서 그런 부분들을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전통시장도 다 시장마다 이 분위기가 다 다르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 고객들에게 좀 편리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면 충분히 전통시장도 기회가 있다. 저희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제 개인적으로는 보면 느끼는 게 아쉬운 게 주차 문제더라고요. 이 전통시장 주변에 이 차를 좀 주차해놓고 장을 보고 싶은데 주차장을 찾으려면 되게 힘들어요. 거리에다가 주차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는 조금 협의가 어렵나요? 예, 주차장 지자체들과. 문제가 예. 굉장히 아주 불편한 그런 사항 중에 예. 이제 하나인데 사실은 주차하면 하나 만드는데 뭐 1억 이상이 든다 할 정도로 기본적으로 어떤 값도 부동산 비싸니까.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비싸서 저희들은 주변에 주차장을 활용하고 그러면 일부 보조를 해주고 그다음에 조금은 불편함을 좀 감수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예. 뭐 임시적으로라도 이렇게 도로 옆에다가 이제 주차를 하는 임시 것도 주차할 수 있게끔. 조금 그 시간을 정해서 좀 허용해 준다든지 해서 그런 그 운영의 묘를 조금 살릴 필요가 있는 부분이 주차 부분입니다. 맞아요. 그 부분만 조금 더 개선이 된다면은 정말 우리 전통시장이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 못지않은 경쟁력을 분명히 가질 수. 물건 질도 좋더라고요. 원산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전통시장에서 장 보다가 속았다 이런 말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사실은 뭐 연세 있으신 또 우리 어르신 이렇게 상인분들이 이렇게 뭐 물건값을 물어보고 조금 안 사고 나오기 굉장히 미안한 그런 예. 분들을 많이들 지적을 해서 이 가격 표시도 원산지 표시 이상으로 하자. 가격 표시 잘 가격 해버리는구나. 표시는 그게 우리 시장을 찾아준 거기에 대한 서비스인데 예. 그런 서비스를 안 해서 되냐 근데 해서 주인 마음이잖아요. 근데 인상 좋으면 깎아주고.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그 시장 활기를 띠는 데가 가격 표시도 잘해두고 해서 그 가격 표시도 조금 저희들이 이게 좀 푸시를 해서 그것도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이제 그 온누리 상품권 말씀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뭐 깡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좀 널리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온누리 상품권을 가지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고 또 지역 화폐처럼 지역에서도 좀 유통이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온누리 상품권은 사실은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5%를 이렇게 할인을 해줘야 되고 예, 예. 그다음에 또 이 추석이나 설 때는 또 10%까지 이렇게 또 맞아요. 할인을 또 확대를 하는 그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거 운영하는 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에서 그런 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부정 유통은 저희도 이제 기본적으로 그건 근절을 해야 된다는 일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그 방안의 하나로서 저희도 이제 모바일로 하시면 지금도 예. 10%까지 할인을 해드립니다. 모바일로 예. 사용할 때는 예, 그게 예. 1인당 50만 원 이렇게 예. 한도가 있고요. 그게 이제 10% 할인이 되는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00억 이렇게 팔다가 금년에는 3천억 이상을 이렇게 팔았거든요. 어휴,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카드 상품권으로 해서 온누리 예. 상품권을 이렇게 카드로 만들어서 이거는 지류가 아니라 종이가 종이가 아니고 아니라. 예.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이 전자로 관리하면서 그런 맞아요. 원천적으로 좀 해가면서 좀 이렇게 이 고객분들의 또 사랑을 받고 이렇게 그 전통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고통을 감내하라는 얘기만 할 수도 없고 답답한 마음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좀 하실 생각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또 자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또 이렇게 융자 대출이나 이런 게 또 시행될 걸로 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내년 초에도.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4차례 재난지원금이 이제 지급이 됐지만 지금 이제 논의를 보면 정치권의 논의를 보면 또 결정되는 대로 또 저희들 또 예. 필요하면 또 재난지원금 업무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에 따라서 손실보상은 또 이렇게 하게 되고. 그다음에는 결국은 그 시장 경기가 우리가 살아나야 예.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이 또 이렇게 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그 기회가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그 오프라인 그 현장에서는 조금 제한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이제 병행을 해서 했는데 지난 7월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동행 세일에서 이제 전통시장도 좀 할인 행사도 하고 이런 좀 마케팅 활동도 했고요. 지난 그 11월에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코세페해서 예. 거기에도 전통시장 소상공인 저 매장들도 참여할 수 참여해서 이렇게 그 할인 행사도 해가면서 이제 그 마케팅 활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12월 이제 크리스마스 마켓이라 해서 예. 12월 18일부터 28일까지 그 기간 동안 또 열려서 우리 이 전통시장 그다음에 이제 우리 소상공인 또 상품들도 같이 예. 나가서 이렇게 판매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또 이제 매월 그 넷째 일요일 날을 전통시장 가는 날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시고 영수증을 이렇게 그 인증사진을 올리면 거기서 이렇게 추첨해서 경품도 드리는 뭐 또 그런 자동차 한 행사도 대씩 줍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예. 예. 그래서, 경품 이렇게 드리는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또 관광지랑 연계해서 우리 관광공사랑 하고 그다음에 코레일이랑 해서 우리 팔도 관광열차 이렇게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네요. 예. 그래서 이런 걸 해왔고 또 올해 12월에도 하고 내년 초에도 저희들이 어쨌든 여건만 되면 이렇게 예. 그 경기 살리기에 모든 하여튼 역량을 또 투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또 해나갈 계획입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다 된 것 같아요. 우리 그렇습니까? 이사장님 혹시 뭐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또 우리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내라 하시는 응원의 메시지도 한마디 해주시죠. 예, 우리 그 600만 소상공인들이 예.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경제와 사회 우리를 따받치고 있으면서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아주 다양한 이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 그다음에 전통시장 상인 이분들의 그 매장을 우리 시청자, 고객 여러분들은 한 번 더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예. 우리 그 소상공인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은 2년여 이렇게 지속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지금까지 잘 힘내서 버텨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경기를 살릴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내시라고 예.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우리나라 풀뿌리 경제의 주체인 소상공인이 튼튼해야 우리 경제의 탄력성이 살아날 겁니다. 소상공인이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님 또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길 바랍니다. 오늘 토요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